수확달이 떠오르는 할로윈 밤, 우리는 매년 같은 실루엣을 마주합니다. 뾰족한 모자, 구부러진 빗자루, 끓어오르는 가마솥 옆에 선 마녀. 하지만 그 익숙한 이미지 뒤에는 2000년을 넘는 어둠과 권력, 신화와 박해의 역사가 숨어 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동화 속 악역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왕권을 부여하던 여신이었고 겨울을 부르는 존재였으며 마을의 생명을 지키던 치료사였습니다. 그녀는 신이었고 피고인이었으며 잊히기를 거부하는 원형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할로윈의 마녀가 어떻게 여신에서 악마로, 치유자에서 괴물로, 그리고 다시 권한의 상징으로 되돌아왔는지를 추적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민속이 아닙니다. 이는 한 문화가 가장 두려워했던 존재를 가장 강력한 상징으로 바꾸어낸 문명사적 진화의 기록입니다. 그 시작은 고대 켈트족의 축제, 사윈에서 비롯됩니다. 현재의 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 지역에서는 1년을 두 개의 거대한 계절로 나누어 살아갔죠. 밝은 반년과 어두운 반년이 바로 그것이었으며 그들의 삶은 자연의 리듬과 깊이 연결되어 있었고 커다란 모닥불 축제로 해를 구분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했던 축제가 바로 사윈이었습니다. 이 축제는 여름의 확실한 종료와 겨울 어둠의 시작을 알리는 대전환점이었죠. 모든 곡식을 저장하고 빚을 모두 정리하며 다가올 힘든 계절에 대한 준비를 완료하는 시기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특별한 시점에는 신과 조상들이 거주하는 다른 세계와 우리 세계를 나누는 장벽이 가장 얇아졌다는 점이었습니다. 시드라고 불리는 강력한 초자연적 존재들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던 하룻밤이었습니다. 이런 우주적 상태를 반영하기 위해 축제 전날에는 모든 집에 불을 꺼뜨렸고 온 땅이 완전한 어둠에 잠겼습니다. 이 공허함 속에서 드루이드들은 높은 언덕에 새로운 신성한 모닥불을 피웠고 새해의 첫 번째 빛이자 지역 공동체 전체에게 생명력과 정화의 근원이 되는 불이었죠. 이런 신비로운 분위기 속에서 켈트 신화의 가장 강력한 여신이 등장합니다. 바로 모리간이었죠. 그녀의 이름은 유령 여왕 또는 위대한 여왕으로 번역되는데 이는 그녀의 최고 권위와 다른 세계와의 본질적 연결을 나타냅니다. 모리간은 운명 그 자체의 화신이었고 운명을 직조하는 존재였으며 전투의 열기와 왕의 즉위식, 계절의 변화 속에서 그녀의 영향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모리간의 본성은 유동적이고 다면적이어서 그녀는 종종 삼중 여신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통합된 세 가지 성격을 가진 존재였죠. 중 가장 잘 알려진 것은 바드브, 마에만 또는 아였습니다. 바드브는 전쟁터의 까마귀였고 마하는 땅의 말과 왕권에 관련된 주권의 여신이었으며 네마는 전쟁의 끔찍한 파괴를 의인화한 독성 있는 광란의 영혼이었습니다. 모리간과 함께 또 다른 강력한 여성 인물이 존재했습니다. 바로 칼리아흐였죠. 모리간이 그 땅의 초자연적 힘을 구현하는 반면 칼리아흐는 자연세계 자체에 거칠고 길들여지지 않은 힘을 체현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베일을 쓴 자 또는 늙은 여자를 의미했는데 이는 그녀의 지질학적 연대와 신성한 조상으로서의 지위를 말해주는 칭호였습니다. 칼리아흐는 겨울의 화신이었고 돌망치와 얼음 숨결로 1년 중 어두운 절반을 지배하는 신성한 마녀였습니다. 민속 전통에 따르면 그녀는 풍경을 창조한 자였습니다. 산들은 그녀의 바구니에서 떨어진 돌들이었고 거대한 협곡들은 그녀의 망치로 조각된 것이었습니다. 칼리아의 통치는 사윈날에 시작되었고 바로 이날에 그녀는 여름의 흡연 상태에서 깨어나 어둠의 계절을 맞이했죠. 그녀의 첫 번째 행동은 지팡이로 땅을 치는 것이었는데 이는 겨울의 첫 깊은 서리로 땅을 딱딱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신성한 여성 인물들의 힘은 켈트 사회의 실제 여성들 역할에도 반영되었습니다. 공식적인 드루이드교가 쇠퇴한 후 그 기능들은 최고 지위를 가진 성직자 시인 계급인 필리드에게 흡수되었습니다. 필리드는 신성한 지식과 법률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점술의 대가들이었죠. 그들은 단순한 이야기꾼이 아니라 법의 수호자이자 왕의 조언자였으며 부족의 집단적 기억과 영적 권력을 생생하게 보존하는 저장고였습니다. 학자들의 최고 계급에는 여성들도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벤 필리드 또는 여성 필리드는 남성과 동일한 존경을 받았죠. 이 여성들은 예언적 여신의 인간적 화신이었고 벤 필리드의 미래를 보는 능력은 운명에 대한 모리간의 지배력이 필멸자들에게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모든 공동체에는 벤 파사, 즉 지식의 여자가 있었는데 이 여인은 마을의 실용적 지혜를 간직한 지역의 현명한 여인이었고 치료사였으며 약초학에 대한 광범위한 지식을 보유해서 지역사회의 조산사, 의사,
약사 역할을 했습니다. 5세기에 아일랜드에 기독교가 전파되면서 돌이킬 수 없는 문화적 변혁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과정은 오랜 시간에 걸쳐 진행되었고 오래된 이교 신앙과 새로운 신앙이 오랫동안 겹치는 특징을 보였습니다. 초기 선교사들은 깊이 뿌리 박힌 토착 전통에 대한 직접적 공격이 효과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들의 접근법은 적응과 흡수였고 새로운 신앙이 옛 신앙 위에 기반을 두었습니다. 더욱 강력한 여신들에게는 이런 흡수 과정이 실패했습니다. 모리간과 칼리아흐 같은 인물들은 전쟁, 죽음, 겨울, 길들여지지 않은 자연과 직접 연관되어 있어서 기독교 세계관과 양립할 수 없었죠. 그들의 원초적 힘과 도덕적 모호함은 성인의 지위로 억제될 수 없었고 그래서 그들은 악마화를 겪었습니다. 새로운 우주론은 여성 권위와 정치적 정통성의 원천을 악마로 낙인 찍어서 기존 권력 구조를 불법화하고 새로운 가부장적 위계를 선호했습니다. 민간 치료사에 대한 의심이 점점 커져 조직적 박해로 번지게 된 데에는 촉매제가 필요했습니다. 그 촉매제는 1486년에 2명의 독일 도미니크회 종교재판관이 쓴 마녀의 망치라는 책이 출판되면서 나타났습니다. 이 책은 유럽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책 중 하나가 되었죠. 수세기 동안의 절망적인 민속, 신학적 논쟁, 여성 혐오적 사고를 종합해서 마녀를 식별하고 기소하고 파괴하기 위한 포괄적 지침을 제시했습니다. 말레우스 말레피카룸이 출판된 시기는 그 영향력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요하네스 구텐베르크가 활자 인쇄기를 발명한 지 불과 수십 년 후에 등장했기 때문이죠. 이 새로운 기술 덕분에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규모로 책을 복제하고 배포할 수 있게 되었고 이 책은 수십 판을 거쳐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등지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인쇄기는 지역화된 종교재판 매뉴얼을 범유럽적 현상으로 바꿔놓았습니다. 대략 1560년에서 1660년까지의 기간은 유럽의 대규모 마녀 사냥이 절정에 달했던 시기로 극심한 혼란의 시기였죠. 이 대륙은 개신교 개혁과 그에 따른 종교 전쟁으로 인해 큰 혼란을 겪고 있었고 소빙하기의 정점이기도 했는데 기후 냉각으로 인해 생육 기간이 짧아지고 농작물이 반복적으로 실패하며 기근이 널리 퍼지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종교적 분열, 정치적 불안정, 환경적 어려움이 합쳐지면서 널리 퍼진 불안한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마녀로 고발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들은 특정한 사회적 계층에 속했습니다. 피고인의 대부분은 여성이었고 대부분이 노인이거나 과부였죠. 이 여성들은 가부장적 사회의 주변부에 존재했고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나이가 지났으며 남편을 잃으면서 남성 보호자와 명확한 사회적 역할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대개 가난했고 이웃의 자선에 의존했기 때문에 원망을 살 수 있었으며 이런 프로필은 종종 전통적인 민간 치료사인 뱀파사 또는 교활한 여성의 역할과 겹쳤습니다. 유럽에서는 공황이 가라앉았지만 치명적인 불씨는 대서양을 건너 마지막으로 악명 높은 화재를 일으켰습니다. 유럽의 마녀 사냥 현상은 1692년 매사추세츠주 세일럼의 작은 청교도 공동체에서 가장 유명한 미국적 표현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일럼 마녀 재판은 독특하고 폭발적인 사건이었으며 식민지 환경에서 대규모 마녀상 열풍이 마지막으로 폭력적으로 폭발한 사건이었습니다. 마녀의 존재가 유럽인의 상상 속에 자리 잡으면서 특정한 도구 세트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가마솥, 빗자루, 뾰족한 모자 같은 물건들이 그녀의 정체성을 즉각적으로 나타내는 표시가 되었죠. 기독교 이전의 켈트족 세계에서 가마솥은 재생과 치유 그리고 끝없는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그릇이었습니다. 웨일스와 아일랜드의 신화에는 마법의 가마솥들이 많이 등장하며 이 신성한 상징주의는 가마솥이 가정의 필수 기술로 자리 잡은 것과 함께 존재했습니다. 마녀의 빗자루는 아마도 그녀의 가장 유명한 액세서리일 것이며 마녀의 안식일에 야간 비행을 했다는 비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기원은 민속 전통과 민간 의학의 양리학에 뿌리를 둔 복잡한 것이죠. 재판 문서와 다른 기록들에 기록된 날아다니는 연고의 제조법에는 종종 아트로핀이 풍부한 벨라도나나 햄베인 같은 가지과에 속하는 강력한 환각성 및 독성 식물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마녀의 상징적인 의상의 마지막 부분은 키 크고 검은색의 뾰족한 모자입니다. 그 기원은 사회적 편견의 시각적 언어에서 찾을 수 있죠. 1215년 제4차 라테란 공의회는 기독교 국가에서 유대인과 무슬림이 사회적 혼합을 막기 위해 구별되는 옷을 입어야 한다고 선언했고 이런 모자의 일반적 형태 중 하나는 뾰족한 원뿔 모양의 모자인 유덴 후트 또는 유대인 모자였습니다. 또 다른 출처는 중세 후기 영국에서 에일와이프라고 불리는 여성 양조업자들이 시장에서 눈에 띄기 위해 키가 크고 뾰족한 모자를 쓴 것입니다. 유럽 전역에서 대규모 마녀 사냥이 줄어들면서 마녀의 모습은 엄청난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녀는 법정과 신학 논문에서 벗어나 민속과 동화의 영역으로 옮겨갔고
이 과정을 통해 마녀는 서사 구조 속에서 그녀의 무서운 힘을 길들여지게 되었죠. 여성의 복잡한 현실 세계적 모습은 문학적 원형으로 대체되었고, 저녁의 동안 시간에 들려지는 이야기 속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악역으로 바뀌었습니다. 동화의 이미지는 19세기 초에 독일 학자 콕과 비렐름 그림의 연구를 통해 체계화되고 대중화되었습니다. 그림 형제는 독일 시골을 여행하며 구전 민화를 수집하고 이를 편집하여 출판했는데, 그들의 컬렉션에서 마녀는 가장 기억에 남고 무서운 악역 중 하나로 등장합니다. 헨젤과 그레텔, 라푼젤 같은 이야기들의 그림 버전은 마녀의 속성과 동기, 그리고 그녀의 궁극적 운명을 표준화하여 문학과 예술에서 묘사되는 수많은 미래에 영향을 미칠 강력하고 지속적인 템플링을 만들어냈습니다. 19세기가 진행되면서 휴일, 전통, 가족 간의 감성적 모임에 대한 새로운 매력이 자리 잡았습니다. 중요한 문화적 변화는 1840년대에 대기근으로 인해 아일랜드에서 대규모 이민이 이루어지면서 시작되었고, 수백만 명의 새로운 이주민들이 사윈의 뿌리 깊은 전통을 포함하여 오랜 옛날의 민속 지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빅토리아 시대의 할로윈은 철저히 가정적이고 위생적인 행사였으며, 악령에 대한 진정한 두려움은 연극적이고 장난기 넘치는 공포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림의 음울한 흉측한 늙은 마녀는 이런 정중한 빅토리아 시대의 파티에 있을 자리가 없었습니다. 휴일 마스코트로 사용할 더 새롭고 즐거운 버전의 마녀가 필요했죠. 이 새로운 이미지는 1890년대 후반부터 1차 대전까지 엽서 일러스트레이션의 황금기를 거치며 개척되었고, 할로윈은 엽서의 가장 인기 있는 소재 중 하나가 되었으며, 이런 카드들이 마녀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시각적 정체성을 만들어내고 전파했습니다. 마녀를 길들이는 이런 움직임은 20세기 초 상업화의 확산으로 더욱 굳건해졌습니다. 데니슨 제조회사 같은 회사들이 할로윈 파티 용품을 생산하고 대량 판매하기 시작했고, 매년 출간되는 인기 있는 보기북에는 게임, 의상, 장식에 대한 아이디어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이런 회사들은 마녀, 모자, 빗자루, 가마솥, 검은 고양이라는 기존 시각적 어휘를 가져와 재생산 가능하고 수익성 있는 브랜드로 전환했으며, 공포의 상징으로서의 그녀의 이전 역할은 시장성 있는 상품으로서의 그녀의 새로운 기능으로 대체되었습니다. 20세기에 들어서 애니메이션과 광고 같은 대중매체가 등장하면서 이런 위생화는 더욱 가속화되었습니다. 목표는 가능한 한 많은 청중, 특히 할로윈 휴일의 주요 대상인 어린이가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마녀 버전을 만드는 것이었죠. 애니메이션은 이런 정화 작업의 가장 강력한 엔진이었고, 디즈니와 워너 브라더스 같은 스튜디오의 고전 애니메이션 단편은 코믹한 엉터리 마녀의 새로운 모델을 선보였습니다. 대중문화에서 마녀를 살균하는 것은 역사적 공백을 만들어냈습니다. 복잡한 실제 역사가 잊혀지면서 20세기에 새로운 단순화된 서사가 등장하여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죠. 이 이야기는 흔히 불타는 시대라는 감동적인 문구로 알려져 있으며, 유럽의 마녀 사냥이 수세기 동안 중앙에서 조직된 박멸 작전이었으며, 교회가 유럽의 이교도 여성을 상대로 자행한 여성학살이었다는 믿음을 설명합니다. 현대 이교도들이 마녀를 경외의 대상으로 삼는 동안 대중문화의 주류는 그 원형에 대한 재평가에 착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건은 1939년 영화 오즈의 마법사였죠. 이 영화는 동화 속에 거대한 사악한 마녀를 두 개의 뚜렷한 대립 캐릭터로 나눴습니다. 서쪽의 착한 마녀, 글린다와 사악한 마녀로 말이에요. 이 구분은 이후 영화와 텔레비전에서 마녀를 묘사하는 데 있어 거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강력하고 지속적인 이분법을 만들어냈습니다. 전후 시대에는 텔레비전이 새로운 방식으로 마녀를 미국 가정에 들여왔습니다. 비위치드 같은 시트콤은 마법의 주부의 전형을 선보였고, 특히 사만다 스티븐스를 비롯한 이 인물들은 아름답고 매력적이었으며 엄청난 초자연적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드라마의 핵심 갈등은 필멸의 남편을 사로잡고 교회 사회의 제한적인 규범에 적응하는 힘을 억압하는 것이었으며, 이런 쇼는 1960년대 여성의 역할 변화를 강력하게 은유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마녀를 사용했습니다. 오늘날 마녀는 놀라운 여행을 마쳤습니다. 그녀는 여신에서 악마로, 민간 치료사에서 동화 속 괴물로, 그리고 코미디언에서 영적, 정치적 권한 부여의 상징으로 변모했죠. 현대 문화에서 마녀의 원형은 그 어느 때보다 더 강력하고 다면적이며, 그녀는 청소년의 불안에서부터 생태의식, 페미니스트의 분노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표현할 수 있는
엄청난 유연성을 지닌 인물입니다. 마녀라는 단어를 긍정적인 정체성으로 현대에 되찾는 것은 이 오랜 진화의 마지막 단계였습니다. 사윈의 마녀에 대한 진짜 역사는 어떻게 한 문화의 가장 큰 두려움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장 소중한 강점의 상징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여행은 할로윈 마녀의 친숙한 실루엣이 보이는 곳에서 끝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우리에게 친숙하지 않습니다. 단순한 풍자와는 사라지고 심오하고 종종 비극적인 역사적 계보로 대체되었죠. 우리는 그녀의 구성 요소들을 보았습니다. 주권의 여신, 겨울의 노파, 마을의 치료사를 말이에요. 그러니 다음에 뾰족한 모자와 빗자루를 보면 더 자세히 살펴보세요. 여러분은 2000년 역사의 정점을 보고 계십니다. 당신은 여신의 메아리, 피고인의 그림자, 그리고 잊히기를 거부하는 원형의 지속적인 힘을 보고 있습니다. 마녀는 우리 신화 속 가장 매력적인 인물들이 우리 역사의 복잡한 진실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상기시켜주는 존재입니다.